언니는 엄마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특히 언니는 우리 집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다했어요. 그런 언니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언니 장례식 내내 무슨 정신으로 보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엄마와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나마 형부 덕분에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를 썼지만 형부가 언제까지 우리를 뒤치다꺼리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제 김서방도 새 출발해야지. 앞으로 우리는 신경 쓰지 말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 사람 대신해서 장모님 모시고 살 겁니다. 형부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형부의 미래를 위해서 그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린 일부러 형부와 정을 떼기로 마음먹고 모진 소리도 했고 냉랭하게 대했어요. 아마 형부는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더군요. 형부는 경찰이었는데 그 무렵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도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이제 형부마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세월은 진통제였고 살아내지 못할 것 같던 순간들도 조금씩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면서 7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언니가 죽고 7년, 언니의 기일을 앞두고 문득 형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오는 언니 기일에는 함께 산소에 갔다가 오랜만에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우린 형부가 어디에 있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었기 때문에 모처럼 얼굴을 본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난 뒤라 다시 보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으로 산 세월은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엄마는 형부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형부도 엄마와 저를 꼭 안아주는데 울컥했습니다. 서로 간단히 안부를 묻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우린 그저 평범한 가족처럼 편안했고 화기애애했어요. 무엇보다 형부가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출발하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엄마와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말 축하하네. 정말 잘 됐어. 자네가 행복해야 먼저 간 우리 지혜도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부 정말 축하드려요. 엄마와 저는 진심으로 형부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일구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안하거나 그런 감정 절대 갖지 마세요. 형부의 새 출발과 행복, 그건 정말 진심으로 저와 엄마가 바랬던 일입니다. 우리 형부는 충분히 행복해도 될 만큼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결혼할 여자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장모님과 처제에게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먼저 만나도 되는 거야? 자네 부모님부터 봐야지. 아니요. 그 사람도 장모님과 처제를 먼저 보는 게 도리라고 했어요. 형부와 결혼할 분이 전체의 가족을 먼저 보는 게 도리라고 했다는 말에 우린 좀 의아하면서도 그만큼 우리를 가족 그 이상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형부가 잠깐 나가서 결혼할 분을 데리고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몇 분 동안 엄마와 저는 참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하늘나라에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지켜보고 있을까 생각도 했어요. 우리 언니는 심성이 착하고 형부를 사랑했으니까 아마 형부의 재혼도 이해해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형부가 먼저 들어오고 뒤이어 웬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엄마와 저는 예를 갖추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저도 달려가 그 사람을 안고 오열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나니 새삼 먼저 세상을 떠난 언니 생각이 더 간절히 났습니다. 아마 엄마도 그랬고 형부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연과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언니는 저와 엄마를 위해서 늘 희생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언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고 불쌍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급격히 신장이 나빠지면서 일주일에 2번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장 이식 외에는 뚜렷한 완치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엄마는 오랜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저에게 이식을 해줄 수가 없었고, 언니는 검사를 했지만 부적합 판정이 나서 이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렸지만 언제 이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정말 기약이 없었어요. 그렇게 전 매주 2번의 투석 치료를 받으며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고단함에 비해 언니는 아마 몇 배는 더 고달프고 힘들고 답답했을 거예요. 언니는 대학도 포기한 채 생활비와 제 치료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잠깐 회사에 다니기도 했지만 일주일에 2번 저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야 했기에 회사에서 갖은 눈치를 다 봤다가 그만두었어요. 결국 엄마 식당에서 일을 도우면서 틈틈이 다른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가장 예쁘고 꽃다운 나이에 언니는 그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엄마 식당은 칼국수와 수제비 전문점이어서 점심시간이 지나면 거의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일찍 문을 닫고는 근처 다른 식당에서 주방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재래시장에서 야채를 다듬거나 인근 식당 배달을 하면서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런 언니를 보면서 엄마는 늘 미안한 마음에 눈물바람이었고 전 언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몸이 아픈 제가 참 무력하고 한심하게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런 언니에게 힘이 돼준 사람이 바로 형부입니다. 2 사람은 같은 동네 친구이기도 했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중고등학교는 서로 달랐지만 언제나 서로 오가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형부는 형부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 집 사정을 빤히 다 알고 있었고 덜 언니가 일 때문에 바쁘면 형부가 제 투석 치료를 데리고 간 적도 여러 번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글사글하면서도 사람 좋게 생긴 형부는 주변에서 중심에 서겠다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부는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지구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무엇보다 정신과 육체가 다 건강한 사람이니까 누군들 탐을 안 내겠어요. 하지만 형부는 경찰이 되고 난 뒤 언니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언니의 대답은 거절이었어요. 지혜야, 거절하는 이유가 뭔데? 너는 나랑 결혼하면 그날로 불행 시작이야. 몰라? 너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 나 결혼해도 우리 엄마와 우리 지수 데리고 살아야 돼. 돈도 벌어야 하고. 근데 그걸 니네 집에서 이해해주겠니? 그러니까 괜히 헛물 켜지 말고 더 좋은 여자 만나.
그걸 다 알고도 청혼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몰라? 이젠 나도 같이 감당하겠다는 거야. 그니까 네가 왜 감당하냐고.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왜 고생시키냐고. 그랬습니다. 언니는 형부를 무척 사랑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랑만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무엇보다 형부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언니가 감당해야 할 몫을 형부에게 나누는 것도 언니 자존심상 허락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좋은 친구로 오래오래 서로 보자고 말을 했지만 그걸 받아들일 형부가 아니었죠. 형부는 결혼을 해도 달라질 건 없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지금처럼 엄마와 저를 위해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면 되고 부족한 부분은 형부가 가족으로서 함께 채우면 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언니가 걱정하는 것은 결혼하면 엄마와 저와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이었는데 형부는 아예 자신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지만 형부는 맏아들이었는데 부모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었죠. 예상대로 형부 부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집안에 장가를 가겠다고 하는 거냐고. 흥분하셔서 엄마 식당에 형부 어머님이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혜 어머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말려도 저러네요. 제발 우리 아들 여기 못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혜하고도 못 만나게 해주시고요. 걘 우리 집 장손입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형부가 워낙 완강하게 나오니까 결국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아니면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부는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형부가 처가살이를 하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정반대로 오히려 형부가 우리를 부양하면서 갖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형부는 언니와 엄마가 힘들까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식당 문을 열어두고 청소부터 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날 쓸 재료들도 손질해두기도 했죠.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운동 삼아 한다면서 그렇게 언니와 엄마의 일거리를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엄마가 병원에 치료 다니시는 것도 제가 일주일에 2번 투석 치료 받는 것도 형부가 시간이 되면 항상 언니 대신 도맡아서 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늘 형부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 김서방 하면서 업어줘도 모자랄 판이라고 했죠. 형부는 그렇게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몸이 아프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가벼운 일상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워낙 내성적인 탓에 바깥 출입은 엄두가 나지 않아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취직을 내서 제 치료비는 제가 벌고 싶었지만 일주일에 2번씩 투석 치료를 받는 사원을 뽑아줄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격리된 듯한 느낌이 들었고 친구들이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전 혼자 뒤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친구들이 얼굴 보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될지도 알 수 없는 신장이식 수술만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한 번은 나쁜 생각을 하고 집에서 나와 무조건 걸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형부가 퇴근하다가 우연히 저를 보고는 뒤따라와서 붙잡았어요.
형부, 저 그냥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저 그냥 죽고 싶어요. 이대로 가족들에게 짐처럼 사는 거 못 견디겠어요. 끝내 저는 울음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형부는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죠. 그러더니 기분이 풀릴 때까지 같이 천천히 걷자고 했습니다. 우린 말없이 한참 동안 그냥 걸었어요. 어느새 땀이 송송 맺혔고 다리도 아파왔습니다. 제가 주저앉자 형부도 옆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책길이라 오가는 사람들은 드물었지만 저는 사람들보다 형부에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제 때문에 고생하는 언니와 장모님 생각하면 나쁜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되지. 오늘은 처제가 나빴어. 근데 이해해. 어떤 마음인지. 형부는 그냥 담담히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 그저 이해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전 울컥했고 다시는 나쁜 마음을 먹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날의 일은 저와 형부만의 비밀이 되었죠. 형부는 저에게 취미를 한번 가져보라고 권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도 사회를 헌의할 수 있게 뉴스도 열심히 보고 우울할 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실컷 웃고 그리고 나쁜 마음이 자꾸 들고 우울할 땐 좋은 책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결 삶이 풍성해진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전 책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동네 작은 서점에서 책을 얼마든지 빌려 읽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소설부터 가볍게 읽기 시작했는데 점점 역사에도 관심이 가고 철학도 흥미로웠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서너 권 이상씩 책을 빌려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서점의 단골이 되었어요. 서점 사장님은 김채경이라는 분인데 언니와 형부와도 동기였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학년이 같고 같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 오며 가며 서로를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언니나 형부가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서 제가 신청해둔 책을 대신 가져다 주기도 했고 가끔은 사장님이 직접 책을 가지고 우리 집을 방문해서 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와도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전 어느새 채경 언니라고 친근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채경 언니가 절 잘 챙겨주니까 언니도 형부도 고마워했습니다. 셋은 가끔 언니 식당에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기도 했죠. 사실 채경 언니는 어린 시절 큰 사고를 당해서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눈도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각막 이식을 해야 한다는데 각막 이식도 신장 이식만큼 어려웠어요. 하지만 채경 언니는 늘 씩씩하게 자신의 일에 열심히였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였지만 언니는 훨씬 어른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잘 견디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언니 역시 저를 남다르게 생각했고 친동생 이상으로 아껴주었습니다. 전 언니에게는 털어놓지 못하는 말도 채경 언니에게는 스스럼 없이 얘기하게 될 정도가 되었어요. 우리 언니는 따뜻한 사람이지만 조금 예민한 편이라 아주 작은 것도 괜히 크게 생각하고 걱정부터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채경 언니는 털털하면서도 다정해서 친구처럼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 언니는 기분 좋게 술을 한 잔씩 하게 되면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만약에 하는 말인데 내가 나중에 말이야 혹시라도 무슨 사고를 당해서 굿바이 하게 되면 말이지 내 각막은 이채경 너한테 꼭
줄 거야. 정말야. 아, 얘가 왜 이래? 너 술 취했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끔찍하다. 난 너랑 우리 지수랑 오래오래 얼굴 보면서 사는 게 제일 소원이다. 그랬어요. 언니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자신의 각막을 채경 언니에게 줄 거라고 했습니다. 저와 형부에게도 자기 유언이니까 꼭 기억했다가 그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술김에 하는 소리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언니도 채경 언니를 참 좋아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물론 채경 언니는 고마워했지만 자신이 각막을 받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건 우리 언니가 정말 무슨 일을 당한다는 말이니까요. 어쨌든 그녀들의 우정은 정말 부러울 정도로 진심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를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며 사느라 힘들었던 언니에게 채경 언니는 뭔가 숨통을 틀 수 있는 존재 같았어요. 채경 언니도 자신의 처지 때문에 움츠리며 살았는데 우리 언니가 허물없이 다가가 주니까 마음을 활짝 열었죠. 전 여자들의 우정이 남자들보다 훨씬 섬세하고 배려 깊고 돈독하다는 것을 두 언니들을 보며 알았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우정을 하늘이 시샘했던 걸까요? 어느 날 새벽 시장을 다녀오던 언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에 언니가 운전하던 차가 완전 깔려버렸어요. 경찰과 구급대원 말로는 언니가 현장에서 죽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모든 장기가 다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어요. 언니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엄마와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의 장기 중 온전한 상태는 안구와 각막밖엔 없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마지막 순간에 형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형부가 오열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우린 언니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뒤늦게 언니를 보겠다고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혼절을 하셨어요. 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그냥 지옥이었어요. 엄마는 언니 장례식 내내 거의 혼절 상태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히고 숨통이 막혀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형부 역시 초죽음이 되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채경 언니도 오열하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형부는 언니의 평소 유지대로 채경 언니에게 각막을 이식해주자고 했어요. 언니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결정할 문제였습니다. 채경 언니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저와 형부는 그러자고 결정했습니다. 입원해 계신 엄마에게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채경 언니는 제가 설득했습니다. 우리 언니 마음 받아줘요. 우리 언니 각막 이식받아서 언니가 못한 것들 많이 하고 누리면서 언니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더 행복하게 살아주면 돼요. 그럼 언니도 기뻐할 거예요. 채경 언니는 내내 흐느꼈습니다. 참 힘든 일이었지만 채경 언니는 용기를 냈어요. 각막을 받아서 우리 언니가 못다한 살 만큼 더 열심히 살겠다고 했습니다. 채경 언니가 각막 이식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동안 저와 형부는 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삶을 지탱시켜준 언니의 죽음 앞에서 조문객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저와 형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전 조문객들을 대접하면서 중간중간 입원해 계시는 엄마의 수발을 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아직 너무 젊은 형부를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엄마는 발인 날 겨우 몸을 추스르고 언니가 가는 마지막 길을 힘겹게 배웅했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들었고 언니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형부가 있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마냥 형부가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채경 언니는 수술이 잘 끝났고 한쪽 눈의 시력도 회복했습니다. 채경 언니는 지금부터 자신이 딸 노릇도 하고 저에게도 친언니가 되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채경 언니가 우리 언니의 각막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채경 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감싸주고는 한참이나 그 눈을 들여다보시며 또 오열하셨어요. 그 눈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언니를 보셨을까요? 걱정 말라며 늘 우리를 위로해주던 언니의 모습이 어쩜 채경 언니의 눈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끔 힘이 들 때마다 채경 언니의 눈을 일부러 한참이나 쳐다보곤 했어요. 그러면 왠지 우리 언니가 웃어주는 것 같아서 울컥하기도 하고 기운이 나기도 했습니다. 채경 언니는 우리 언니가 떠난 자리를 그렇게 메워주었어요. 언니는 서점일이 바쁠 텐데도 틈틈이 엄마 식당 일도 도왔고 제가 투석 치료 갈 때는 언제나 같이 다녀주었습니다. 채경 언니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와 살았답니다. 그 오빠는 결혼한 뒤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언니를 보내고 막막했던 우리와 늘 혼자라서 외로웠던 채경 언니는 그렇게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지낼 운명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경 언니 덕분에 우린 언니를 잃은 상실감을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래 앓았던 고혈압과 당뇨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보름 동안 응급실에 2번이나 실려갈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형부는 엄마에게 식당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식당을 해야 제 투석 치료비라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버틸 작정을 했지만 몸이 견뎌주지 못했어요. 형부는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제발 몸만 생각하시라고 당장 부동산에 식당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잔뜩 긴장한 채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이고, 안사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잘 지냈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아들을 붙잡고 있을 겁니까, 네? 저도 며느리가 그렇게 된 거 너무 가슴은 아파요. 하지만 간 사람은 갔고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아직 젊고 인생도 쿠말리 같은데 웬만하면 안사돈께서 먼저 새 출발하라고 하셔야 어른으로서 도리죠. 안 그래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마는 사돈어른의 전화를 끊고 하루 종일 심란해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형부가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차마 떠나보내지 못해서 외면했던 그 순간을 이제 마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형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여러 번 당부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형부에게 이제 그만 독립하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독립하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제가 뭐 잘못이라도 했나요? 자네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우리와 같이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장모님도 참 지혜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전 아직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건 자네 생각이고 자넨 우리 생각은 안 하나? 자네 보고 있으면 지혜 생각이 나서 굳게 먹었던 마음이 다시 무너지고 그러는 걸 모르냐 말이세. 자네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있으면 우리 지혜가 마음이 좋겠냐고.
그리고 자네 부모님도 멀쩡한 아들이 이러고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그러니까 긴 소리 말고 당장 독립하게. 나와 지수는 알아서 살아갈 테니. 엄마의 모진 소리에 형부는 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형부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밤새 숨죽여 오셨어요. 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채경 언니 집에 가서 며칠 지냈습니다. 형부를 위해서 한 말이지만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생각하면 채경 언니도 마음이 무너진다고 눈시울을 적셨어요. 다음날 몸져 누운 엄마를 위해서 채경 언니가 죽을 쓰고 집안 청소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채경 언니는 형부를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뭔가 말을 나누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같이 안 살고 떨어져 살아도 자주 들여다보면 된다고 했답니다. 엄마가 모진 소리한 건 형부가 새 출발해서 행복했으면 하는 진심이라는 것도 말했대요. 물론 형부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독립한다고 생각하니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정을 떼는 소리를 해야 한다는 게 참 슬펐습니다. 그렇게 형부는 지구대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그날 저와 엄마는 둘이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형부는 자주 찾아오겠다고 엄마에게 큰절을 하고 갔지만 엄마는 올 것 없다고 하셨죠. 모든 것을 다 의지했던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처럼 생각했던 형부마저 우리 곁을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 채경 언니였어요. 채경 언니는 아침 저녁으로 항상 엄마가 어떠신지 문안 인사를 오고 엄마를 위해서 식사를 차려주었어요. 물론 저를 데리고 투석 치료를 가는 것도 잊지 않았죠. 우릴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서점 잃은 뒷전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엄마와 저는 채경 언니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채경 언니도 서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채경 언니는 다른 곳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언니도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버스를 타고 5정거장이나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자주 연락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을 본다고 해도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마음도 멀어질 텐데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채경 언니마저 이사를 가고 난 뒤 엄마와 저는 적적하고 우울했어요. 형부는 우리가 냉랭하게 군 게 속이 상했는지 독립하고 난 뒤엔 연락이 없었습니다. 역시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채경 언니에게 들어보니 형부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갔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식당을 세주고 난 뒤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늘 힘들어했어요. 식당에서 나오는 새가 우리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참 쉽지 않았어요. 엄마는 가끔 식당할 때 알았던 지인들에게 일감을 받아왔습니다. 마늘을 까기도 하고 야채를 손질해서 갖다 주기도 했는데 지병이 있는 엄마가 하루 종일 앉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가고 3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진 것도 없었고 더 행복해진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늘 절벽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일부러 절벽 아래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 절벽 아래는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채경 언니도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정착을 해야 하고 서점 홍보도 해야 하니까 많이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채경 언니가 보고 싶었지만 전 버스를 타고 언니 서점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 투석을 하고 나면 거의 탈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딘가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채경 언니도 이제 우리에게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연락하면 언니도 귀찮아질 거라고 하셨죠. 언니가 연락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형부나 채경 언니의 도움을 늘 받다가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니 정말 녹록치 않았어요. 이 나이에 여전히 아무런 구실도 못하고 병든 엄마에게 의지하고 사는 제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신장은 급격히 더 나빠졌고 급기야 전 혼절하여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의사는 당장 이식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제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무섭고 급한 마음에 형부에게 전화를 내서 통곡을 하셨어요. 형부가 달려왔지만 무슨 수가 나올 리가 없었죠. 형부도 오래전에 검사를 받았지만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1달 이상 흘러가고 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신장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도 형부도 모두 기뻐했고 저는 이제 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모든 신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준 느낌이었어요. 아니, 하늘에 있는 우리 언니가 불쌍한 저를 위해 공여자를 보내준 것 같았습니다. 공여자가 누군지 비밀에 붙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지만 그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의료진들에게 부탁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형부가 수술비를 대신 내주셨는데 엄마와 저는 늘 형부에게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부,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또 형부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저 나머지 치료 잘 받고 꼭 건강해져서 형부께 받은 은혜 다 갚을게요. 그래, 꼭 건강해져서 다 갚아. 알겠지? 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남은 치료도 잘 받았고 꾸준히 운동도 하면서 이제부턴 제 힘으로 엄마를 잘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다행히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자 엄마 지인이 하시는 편의점에서 알바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일부러 오후 타임 5시간 정도 알바를 주셨어요. 물론 무리를 하면 안 되지만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보면서 조금씩 기운을 내셨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우리 곁을 떠난 지 7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형부는 가끔씩 우리에게 안부 전화를 했고 명절에는 잠깐이라도 집에 들러 우리가 사는 형편도 살펴보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아가는 형부를 보면서 엄마도 저도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형부는 이번 기일에는 언니한테 같이 가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산소 갔다가 모처럼 식사도 하자고 하더군요. 언니 보내는 날도 그렇게 햇살이 눈부셔서 눈물이 나더니 그날도 햇살이 너무 좋아서 괜히 엄마도 저도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아마 형부도 그랬을 겁니다. 전 마음속으로 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언니, 거기서 잘 살고 있지? 나 수술도 잘했고 잘 회복했어. 언니가 지켜준 덕분이라고 생각해. 엄마도 예전보다는 고혈압도 당뇨도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고 형부가 어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도와줘.
언니도 그걸 바랄 거잖아. 언니 많이 보고 싶다. 사랑해. 문득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마치 언니가 제 말에 화답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언니 산소 앞에 수국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수국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누군가 심어둔 것 같았어요. 형부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우리처럼 우리 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눈물이 났습니다. 수국처럼 탐스럽고 예뻤던 언니를 기억하는 형부의 모습도 왠지 만감이 교차해 보였어요. 우린 산소에서 내려와서 형부가 예약해둔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은 지도 꽤 된 것 같더군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제 머릿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장모님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처제도 수술받고 회복하느라 정말 수고했어. 이제 우리 꽃길만 걷자. 네, 형부. 여전히 형부가 계셔서 엄마와 저도 힘내고 또 살아가고 그래요. 늘 감사드려요. 그래도 김서방, 이제 제발 새 출발 좀 해. 그래야 우리 지혜도 마음이 편할 거야. 엄마의 그 말에 형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안 그래도 오늘 이 식사 자리에 한 명 더 초대했습니다. 저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장모님과 처제에게 먼저 인사시켜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오라고 했어요. 저와 엄마는 형부의 말이 좀 뜻밖이긴 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부의 안목으로 고른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분은 참 묘했어요. 언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채워진다는 게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현실이 되니까 시원섭섭하면서도 또 행복을 비는 마음이면서도 이상하게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도착했다는 소리에 형부가 마중을 나갔고 엄마와 저는 왠지 모를 기대와 긴장감을 안고 기다렸습니다. 문득 엄마의 표정을 살펴보니 엄마도 저처럼 만감이 교차하는 눈치였어요. 바로 그 순간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형부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뒤이어 들어서는 그분을 본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채경아. 어머니,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지수도 잘 있었어? 그럼 형부가 결혼한다는 분이... 맞아. 채경이야. 엄마와 저는 당장 채경 언니를 끌어안고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왜 연락이 끊어졌냐고. 엄마가 울고 죄송하다고 채경 언니가 울고 채경 언니가 우릴 잊은 줄 알았다고 제가 울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형부의 결혼 상대로 인사하러 왔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여자들끼리 울고불고 눈물바다가 되고 나서야 우린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상기시켰습니다. 엄마와 저는 형부의 새 출발에 채경 언니가 함께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무슨 운명 같아서 괜히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어머니. 실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채경 언니는 각막 이식을 받은 부분에 부작용이 생겨서 거의 실명 직전까지 갈 정도로 위급한 순간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느라 연락을 하지 못했대요. 걱정하실 거 알았지만 제가 연락을 드리면 오히려 저 때문에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못했어요. 저에게도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장모님.
아이고,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속만 태웠구나. 그럼 이제 괜찮은 거지? 아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엄마는 다시 채경 언니를 안고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동안 형부와 채경 언니는 가끔씩 연락을 하고 있었답니다. 형부가 발령받아서 간 지구대 근처에 채경 언니 서점이 있었대요. 형부도 오며 가며 채경 언니 얼굴을 보기도 했는데 언제부턴가 서점이 계속 닫혀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채경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갑자기 상태가 심각해져서 당장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면서 서로 연락할 정신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우리 눈치를 보더니 뭔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 망설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채경 언니가 옆에서 말하지 말라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형부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전 궁금했지만 뭔가 곤란한 내용 같아서 애써 묻지 않았습니다. 채경 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제가 형부에게 물었어요. 형부, 아까 무슨 말 하려다 만 것 같은데 뭐예요? 근데 채경이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도 내 생각엔 처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 그리고 전 그때 알았습니다. 저에게 신장을 공유한 사람이 바로 채경 언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언니는 바로 검사를 받았고 적합 판정이 나오자 이식을 하겠다고 했대요. 지금은 가족이 아닌 제3의 공여자에 대해서 혹시나 장기 거래를 할 수도 있어서 세밀한 관찰과 추적 조사가 이뤄지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공여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주니까 알 수는 없었죠. 채경 언니는 형부에게 절대 자신이 신장 공여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신장을 받은 저는 비교적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되었는데 반대로 신장을 제공한 채경 언니가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렸답니다. 입원해서 회복하느라 꽤 시간이 걸렸고 그 바람에 저와 엄마를 만나러 오지도 못했대요. 형부는 안타까운 마음에 채경 언니를 챙겨주다가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했답니다. 채경이는 지에게 각막을 받고 늘 고마우면서도 마음의 짐을 안고 사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지수에게 신장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에게 인사하기 전에 이미 언니 산소에 가서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얘기도 했대요. 그때 채경 언니가 수국도 심었다고 했습니다. 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웠고 미안했고 몸둘 바를 몰랐어요. 마침 채경 언니가 돌아왔고 전 당장 달려가 언니를 다시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고맙다고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잠시 어리둥절해하던 채경 언니도 이내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는 저와 엄마를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채경아, 정말 고맙다. 우린 네가 공여자라는 거 꿈에도 몰랐어. 어머니, 전 이미 지에게 더 큰 걸 받았어요. 그리고 신장은 2개라서 하나 떼어내도 아무 상관없대요. 그래도 한동안 부작용을 겪었다면서요. 걱정 마, 이제 괜찮으니까. 그리고 나 좀 섭해지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지수도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니가 신장 좀 준 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러세요. 저 어머니한테 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요. 다들 아시겠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그날은 뭘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형부와 채경 언니는 여전히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요. 가족이니까 고마움도 미안함도 서로 감내하는 거라고 했어요. 형부가요. 가족이니까 서로 힘들어도 괴로워도 함께 버티는 거라고 했어요. 채경 언니가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손잡고 가는 거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은 가족의 의미가 많이 쇠퇴해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남보다 못한 경우도 많고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원망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사건도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씁쓸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비록 우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더 똘똘 뭉친 관계라는 게 참 운명 같다고 생각해요. 그 운명들끼리 모였으니 더 잘 살아내는 일만 남았죠. 그리고 형부와 채경 언니는 꽃이 만발하게 피는 5월에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축사를 했어요. 축사를 쓰면서 채경 언니를 만났던 순간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던 순간들이 모두 생생하게 떠올라서 혼자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언니를 처음 알게 된 날은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서점이죠 하는데 네 하는 말소리가 어찌나 무기만한지 나보다 더 아픈 사람 같았어요. 매일 전화로 책을 빌려달라고 하는 저를 단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언제나 상냥하게 대해주던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형부의 새 짝이 된다는 사실에 전 무조건 이 결혼 찬성했습니다. 언니, 우리 형부는 터프해 보여도 아주 세심한 사람이라 맛집 찾았으니까 같이 가져가면 무조건 가셔야 해요. 아님 형부 잘 삐집니다. 그래도 태평양 같은 그 마음속에 풍덩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형부, 이번 생에 엄마와 제가 형부를 만난 건 아마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형부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엄마에겐 영원한 사위이자 저에겐 영원한 형부입니다. 가시는 걸음마다 꽃길만 계속되기를 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사랑합니다. 제 축사를 들은 하객들은 모두 감동의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또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네요. 참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을 실감합니다. 그 세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형부와 채경 언니는 결혼하고 5년 만에 어렵게 딸을 낳았고 제겐 조카가 생겼답니다. 엄마도 손녀 보시는 재미에 푹 빠지셨고 참 많이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10년 전 오랜 지병을 이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도 형부와 채경 언니가 상주가 되어주었고 홀로 남은 저를 여전히 친동생처럼 보살펴줍니다. 전 뒤늦게 공부를 했고 알바를 하면서 방송통신대를 나왔어요. 물론 형부는 별탈 없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고 언니는 기존의 서점을 확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전 배가 부를 지경이었어요. 2년 전부터 채경 언니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모시고 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언니는 따뜻하고 착한 성품답게 늘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대신 지금은 제가 언니 서점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서점 한편에는 책을 읽거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공부방도 마련해 두었는데 어느새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 요즘 글도 조금씩 쓰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써서 어딘가에 응모도 해볼 생각입니다. 특별하진 않지만 제가 보고 듣고 겪고 느낀 삶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이요?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높은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아직 인연을 못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서 형부와 채경언니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